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일의 N으로 유명한 앤 불린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참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녀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왕 몰래 동생과 관계를 했다, 이런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거든요.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국 왕비는 캐서린이었죠. 캐서린 왕비가 왕자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왕기 이야기가 궁정에서 이미 여기저기서 들리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문에서 왕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린 가문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가문에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히 예쁜 여인이 둘이나 있었어요. 왼쪽이 언니죠, 메리이고요. 오른쪽이 앤이거든요. 메리는 당시에 결혼한 몸이었고요. 앤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근데 왕이 결혼을 했건 약혼을 했건 나 애인으로 삼겠다 그러면은 삼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초상화만 봐도 누가 예쁘냐면 이제 메리가 예쁘죠. 그래서 얼굴은 메리가 훨씬 더 예뻤다고 하고요. 대신 통통 튀는 매력,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쪽은 오히려 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워낙에 좀 이쁜 걸로 좀 소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을 수행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수많은 남자들과 연물을 뿌리거나 그런 걸로 또 유명한 여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언니인 메리는 나중에 프랑스와 일세가 되는 그 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여인은 좀 자유분방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린가에서 두 명의 훌륭한 자원이 있다 보니 어떤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국왕인 헨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크게 대접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이 흔쾌히 찾아와 줬는데요. 그때 이제 가문의 대표 선수는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결혼한 메리보다는 약혼한 앤이 훨씬 더 좀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왕이 왔을 때 앤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앤이 어디론가 가는 걸 쫓아가다가 말이 이제 발을 헛디디면서 낙마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고 이 불린 가문에서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았었는데, 그때 앤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곁에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언니인 메리가 왕에 좀 시중도 들면서 간호를 했었는데, 그때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인인데 내가 못 알아봤냐라고 하면서 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지내는 동안에 이 메리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앤으로서는 상당히 좌절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린가에서도 상당히 복잡해졌죠. 이 과정에서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메리와 앤 두 자매의 사이도 어색해지고 말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메리가 아이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결혼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왕의 아이인지가 상당히 모호한 거죠. 메리로서는 왕의 처분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애인에게서 난 아이들도 잘 챙겨주는 왕이 헨리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메리에게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를 갖게 되자 그 뒤로 이제 멀리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린 가문에서도 상당히 조바심 나는 상황이 됐어요. 기회가 날아가게 생겼죠. 그래서 앤으로 하여금 왕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왕의 관심을 계속 끌어두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메리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왕의 처분을 기다려보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앤은 다시금 왕에게 가서 자기 특유의 발랄함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국왕인 헨리는 여자를 유혹하는 데 대단히 탁월한 선수였다고 하죠. 궁정에 은밀한 방이 있어요. 거기가 작업실인데 거기에서 나름 매너를 지키면서 준비했던 멋진 말 이런 걸로 감동을 안겨주고, 그러면서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앤 역시 대단한 고수였거든요. 그래서 헨리는 작업이 진행돼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쉬움만 남긴 채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안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헨리는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보석, 목걸이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줬는데 앤은 돌려줍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왜 돌려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언니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가 그 오랫동안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느냐 아예 노골적으로 물었죠. 그래서 몇 번의 다그친 끝에 앤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왕비의 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낳는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폐하의 것입니다. 앤도 참 대단한 여인이죠. 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그거는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던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싹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매정하게 버리는 거를 직접 옆에서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참 오래전 영화입니다만은 리차드 버튼이 헨리로 나오는 이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21세기 접어들어서는 이 영화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일의 스캔들, 유명한 배우들 총출동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앤 블린을 연기했거든요. 대단한 배우죠. 그래서 실제로 앤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아주 뛰어난 연기를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헨리라고 하는 이 왕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그때 절제심이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중요한 일보다 앤 블린을 갖고 싶다. 요 생각이 앞서자 그냥 폭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앤을 처음에 언제 만났나 그 시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이 밀고 당기고 하던 그 시절은 1527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여러분 이 해에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시기인 것이죠. 근데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자 앤은 옆에 있는데 근데 앤은 철옹성처럼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릅니다. 가질 수 없는 여인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처럼 갑갑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헨리의 애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려 6년의 세월이 흘러서 1533년이 됐겠죠. 그제서야 마침내 헨리는 왕비의 관을 씌워주고 앤 블린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온 나라가 종교개혁의 대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진 그런 상태죠. 종교개혁의 광풍, 그야말로 이게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삼켰는데요. 이때 대신들도 두 그룹으로 나뉘었겠죠, 당연히.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거부하는 그룹, 이런 식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 중에서 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부하가 있었어요. 토마스 크로멜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문제를 만나서도 토마스 크로멜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왕비의 폐위라든가 로마 교회와 단절하고 그 다음에 영국 자체적인 교회를 세우는 여러 입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헨리 8세가 종교개혁 시기에 이 토마스 크로멜에게 대단한 힘을 실어주게 되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헨리 8세가 가장 신뢰하면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영국 최고의 교양인이자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왕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텁긴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죠.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지성인이죠. 그런가 하면은 위트가 넘치고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 입장에서는요, 이 크로멜 같은 사람이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크로멜은 덕이 없다. 이 자는 언제든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크로멜을 멀리하고 또는 무시하거나 그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멜은 평소에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어가 왕과 이렇게 대립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를 기회로 여기고 증거를 조작해서 모어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어 입장에서는요,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 신념에 따라 그냥 종교개혁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크로멜이 토마스 모어가 이러이러한 반역을 꾀했다라고 하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증인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이 등장해서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증에 의해서 토마스 모어가 반역죄로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근데 모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 휘말려 버린 건데 결과를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동료들이거든요. 자신의 동료였던 이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단죄하였으나 난 먼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당신들이 올 때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토마스 모어는 이처럼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뒤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교회와 수도원을 폐쇄하고 또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의 총책임자도 역시 토마스 크로멜이었거든요. 그는 이제 왕실의 국고를 가득가득 채워넣죠. 그러면서 왕의 사치를 부추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상당액을 빼돌렸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과 지인들의 곳간을 꽉꽉 채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앤 불린의 세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결혼까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끄는 바람에 결혼한 다음에 이미 나이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앤은 첫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유산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 역시 나이가 들어가던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무리해서 또 결혼한 앤 불린인데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다. 실망했고요. 그러면서 앤 불린도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자, 그래서 이제 헨리의 마음이 막 식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다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앤은 당시에 정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섬기던 시녀입니다. 제인 시모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인 시모어가 자기 앞에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목걸이에 달려있는 장식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랬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왕이 자기 시녀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도 충격을 받았는데 며칠 뒤에는 자기가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왕이 제인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희롱을 하는 장면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대단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충격 때문인지 얼마 안 있다가 앤이 다시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자, 이때 앤이 느꼈던 상실감, 좌절감 이건 참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앤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날뛰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앤의 유산은 헨리에게도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선 얼마 뒤에 앤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자기 남동생하고 몇몇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잡혀갔고요. 그리고 자기는 런던 탑에 갇히게 된 거죠. 죄목은 반역죄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죄목이 있었냐면은 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국왕 몰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하고 잤다라고 혐의가 뒤집어 씌워진 사람들 모두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친동생하고도 잤다. 그런 혐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죄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앤 불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왕에게 정말 절절한 편지도 보내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참수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앤 불린은 절망의 순간에 그 왕이 자기를 더 이상 총애하지 않기 때문에 왕 몰래라도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서 결국 아들을 낳으려고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데 이런 일을 벌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유산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날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앤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누가 이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것으로 매우 유력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마스 크로멜입니다. 당시 이 토마스 크로멜은 왕비인 앤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서 몰수한 자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수입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맞선 건데요. 왕비는 그 중에 상당액을 빈민구제, 그 다음에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주는 사업 이런 것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미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크로멜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과거와 치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인데, 그는 왕비를 교체하고 싶다, 그런 왕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없던 죄도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앤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딸 엘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조차 박탈당한 채 다른 궁정인들의 손에서 자라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앤 볼린의 인생, 참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앤 볼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온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간 그런 문제 많은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앤은 종교개혁에 남다른 소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수도원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원래 돌봐야 하는 사람조차 돌보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의 재산과 수입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은 그녀는 너무나 이른 시기에 태어난 사회개혁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영광은 천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왕비가 된 뒤로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그런 인생이죠. 근데 그녀의 남편 헨리 8세가 죽은 뒤에 영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역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연이어 이어지는데, 다음 기회에 편성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